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설날에 보내드리는 주말 MB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네, 설 당일인 오늘 고속도로 곳곳에서는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유금소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정체가 오후 들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귀성객과 귀경객, 여행객까지 합류하면서 고속도로 양방향 모두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번 연휴 중 가장 많은 차량 605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구간별 교통 상황, 폐쇄로 영상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부근입니다. 서울 방향에서 교통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하행선 역시 통행량이 많습니다. 다음은 청주나들목 구간입니다. 상행선과 하행선, 양방향에서 차가 막혀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일대도 인천과 강릉 양방향에서 차량이 거북이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이곳 서울요금소에서 부산까지는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더 걸리는 6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대전까지는 3시간 20분, 강릉 3시간 30분, 대구 5시간 30분, 광주는 5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대로 귀경길은 부산에서 서울 7시간, 광주에서 서울 6시간 10분이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 정체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귀성길은 오늘 오후 8시쯤부터 풀리고 귀경은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 2시쯤에야 해소될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네, 총선을 2달 앞둔 올해 설 밥상에는 어떤 이슈들이 화제였을까요? 오늘 뉴스와이드는 민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4분 모셨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심 특집 오늘은 화제가 된 이슈들을 키워드로 준비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보실 키워드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설 연휴 밥상에다가 풍성하게 맛있는 음식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끊임없이 해왔는데 드디어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풍성한 선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3지대에 있던 각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당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위성정당을 서슴지 않고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이 기득권 정당의 반칙에 대해서 분명하고 준엄한 심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제3지대가 국민들께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는 방법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오늘자로 개혁신당의 의석수는 4석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저희가 확신하는 것은 아마 다음 주까지 6, 7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중순쯤에 이제 결국에는 기호 확정 시기가 되면은 저희가 교섭단체 각각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다시 한번 지도자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은 민심 특집으로 5개의 키워드를 준비해봤는데요. 앞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효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 위성정당 논란도 이슈가 됐었고요. 공천전쟁, 그리고 제3지대. 자, 이렇게 설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슈가 됐던 키워드들 중에서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앞에서 영상으로도 소개가 됐죠. 제3지대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자, 제3지대 신당인 4개 세력이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전격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최수영 의원님, 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제3지대 얘기를 가장 먼저 뉴스로 다룰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어제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저께 제3지대가 그 인사를 한 곳이 수서역 SRT역 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이제 경부선이 있는 서울역을 가고 네. 민주당은 호남선이 있는 용산역을 가는 게
그 늘 관행이었는데 네. 제3지대는 이제 그 모두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저기 인사하러 갈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빅텐트 통합 얘기가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당명 때문에 뭔가 내홍이다, 뭔가 이게 정체성 때문에 네. 갈등이다 이런 얘기만 있었는데 근데 그 인사를 마치고 전격적으로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가지가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동훈의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어쨌든 문명 갈등 등 해가지고 뉴스의 집중도라든가 흡수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네. 제3지대 존재감이 거의 사라져가는 그런 시점이었고 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양보를 하지 않으면 물꼬가 터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당명을 양보하고 네. 이준석 대표는 이제 개혁신당이라는 이제 그 실리를 챙기면서 네. 본인 입장에서는 정체성을 약간 좀 양보하는 그런 경우가 됐겠죠. 네. 세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당장 2월 14일로 닥친 국고보조금 나오는 경산 경비 나오는 것과 3월 15일 나올 수 있는 이제 선거 비용에 대해서 나오는 거, 네. 그 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2월 14일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되니까 벌써 우리가 이 뉴스 와이드에서도 네. 바로 제1번의 주제로 다루지 않습니까? 예. 그 효과는 톡톡히 누린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네. 이 여러 가지 이제 왜 갑자기 이분들이 설 연휴 직전에 빅텐트를 쳤는지 그 부분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파괴력을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뭐 4%, 2%뭐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 단순 합산을 하면 한 10% 이상은 나와요. 근데 이게 단순 합산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다 각 개별을 단순 합산해도 실제로는 그 정도는 못 나오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는 것인지. 정치권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시너지 효과를 보면 5가 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마이너스로 2가 아니라 뭐 0.5가 될 수도 있고 0.8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과정일 텐데요.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조금 빠진 부분이 뭐냐면 이른바 이번에 비례대표 선거제가 사실상 준연동형제로 네. 기존의 연동형제로 가기로 결정이 거의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지금 각계 그 제3지대를 노리는 정당들이 산계에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설 연휴 명절 전에 일단은 합당을 하겠다는 선언문이라도 발표를 하는 게 이분들로서는 화두가 되고 예. 낫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다만 사실 지금부터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죠. 크게 본다면 2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정책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의 정책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주목도는 높였습니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이낙연 대표가 이끌었던 새로운 미래랄지 이런 정당들이 모두 흔쾌히 응할 것이냐. 네. 그러면 당원과 당령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결국 이제 공천은 어떻게 할 거냐, 지역은 어떻게 할 거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비례대표 순번은 각 개파들, 정파별로 어떻게 배치할 건가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다 저는 하나 첨언한다면 그럼 인물을 어느 인물로 선거를 치를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비근한 예로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성공한 이유는 안철수라는 그 뚜렷한 상당히 지지율을 확보한 대선 주자가 있었고 네.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이 있었는데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지지율 자체가 좀 낮고 지역적 기반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세 개의 요소들이 어떻게 가장 시너지를 낼 건지 아니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의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보면은 머지않아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제3지대 빅텐트가 쳐졌으면 전국적으로 다 지역구에 후보를 낼 것인가? 그렇지만 그 후보들은 새로운 어떤 신인 인재로 발굴돼서 들어오는 인재들인가?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각 당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 이삭죽기 하듯이 모아가지고 전국 선거를 치를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좀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느 쪽에 좀 가까우리라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아마 이삭죽기를 많이 시도할 것 같습니다만 떨어진 분들 모아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삭죽기를 한다고 해서 제3지대가 잘 될지는 사실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다음 주면 6, 7석은 가능할 거다. 3월 중순 정도면 교섭단체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가능할 거라고. 그 현역 의원들 공천 떨어진 분들 예, 들어온다 이런 얘기겠죠. 네. 누구나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는 다 예. 계획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우리 정치권에서 이건 아주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에 그 민주국민당이라고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개혁 공천에 밀려나신 분들이 민주국민당이라고 하는 당을 창당을 했는데 그 당을 창당하셨던 분들의 몇몇은 지금 개혁신당을
만든 뭐 이준석, 이낙연, 뭐 조응천, 이원욱 이런 분들보다 훨씬 더 면면이 화려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조순 전 한나라당 총재, 김윤환 신한국당 대표, 또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 또 박찬종 전 대선 후보, 이수성 전 총리, 문정수 전 부산시장 이런 쟁쟁한 분들이 민주국민당을 만들었거든요. 네. 만들면서 그 당시에 영남에서만 30석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만 최종 결과는 전국 득표율 3.7%의 지역구 한석, 비례대표 한석 그렇게 총 2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개혁공천에 밀려서 탈당하신 분들은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 인사다 내지는 함량 미달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모은다고 해서 국민들이 감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기에는 적절한 대안이 아닐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또 관심은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출마를 할 것인가. 특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또 이준석 대표는 출마를 권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사실은 그럼 이낙연 대표의 입장이 이번 통합 과정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과거에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이라면 굉장히 굴욕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저자세였어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의 통큰 결단 덕에 합당이 이뤄졌다 이렇게 지켜 세우기도 했던데. 근데 이제 뭐 당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양보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던 배경이 네. 이낙연 대표가 뭐 제3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애초부터 희생했다면 지금까지 논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합이 지지부진했던 원인은 뭐 사실은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합당하지 않는 결정적인 배경이 이낙연 대표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낙연 대표로서는 지금 뭐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몰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네. 예를 들어 광주에서 출마를 했는데 네. 뭐 당선이 뭐 힘들게 당선이 된다거나 또는 당선이 안 된다거나 네. 이랬을 때 그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파급력이. 좀 그런 측면에서 글쎄요. 출마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의심이 되는데. 하게 된다면 지역구로 나가겠죠? 근데 이제 지금 3지대 개혁신당에 지역구에서 과연 당선자를 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뭐 대구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든 아니면은 네. 서울에 나오든 네. 사실 그 어느 것도 만만치 않아요. 네. 또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 상황까지 밀린 게 이번에 통큰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호남에서 지지율이 만약에 나왔다면 이 정도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통합 논의에서.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통합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제3지대가 이번에 개혁신당이 과연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겠느냐. 이낙연 전 총리가 만약에 자신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뒤집고 다시 총선에 나간다면 그건 광주가 될 거다 이런 뉘앙스 뭐- 얘기를 했는데 광주 나가도 이낙연 전 총리는 어렵다 이 얘기예요?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봐요. 좀 고향인데도? 네, 호남 민심이 그 정도로 지금 이낙연 전 허락하지 대표에 않다. 대해서 좀 싸늘한 편이에요. 좀 그런 점이 개혁신당 좀 계속 개혁신당 진짜 안 좋은 얘기만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좋은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 지역구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다만 아까 앞서서 준연동형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한 10석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다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타이밍이 꼭 설날 민심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도 하지만 네. 올라왔어요. 이제. 양당 거대 양당의 폐해가 요 며칠 사이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나 용산 아바타 아니다 그랬는데 아바타 아닌 척이 드러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밥그릇 싸움 아니다 그랬는데 아닌 척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양당에 대한 피로도가 예. 요 며칠 사이에 좀 있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개혁신당이 매기 효과로서 저는 잘 파고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비례정당 투표에 있어서 예.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선전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전격적으로 합당 빅텐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루는 거잖아요. 예, 밥상에 올리는 전략은 어쨌든 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제3지대의 이 나온 뿌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두 군데 나오고, 그쵸?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한 군데 이준석 개혁신당 나오고, 또 하나는 뭐 중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놓고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나온 세력이 두 세력, 뭐 이쪽이 국민의힘이 한 세력.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민주당 쪽의 이 제3지대는 민주당 쪽에 더 악영향, 더 큰 이제 뭐랄까요, 이제 지지율을 뺏어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은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이라는 당 이름을 만들었고 그 당 이름으로 다 모이기로 했으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있는 지지층을 더 뺏어올 것인가, 어느 쪽에 더 타격을 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산술로 따지면은
민주당이 조금 더 악영향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 표를 더 가져온다 이 왜냐하면 제가 뭐 뜻이군요. 이건 진영의 해석이 예. 아니라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자 보십시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이 그 만일 이제 이준석계 혼자만 있다 그러면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 계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예. 정체성에 대해서 나중에 국민의힘 그 계열 쪽 사람들은 나중에 복당을 또 할 때에도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더군다나 TK, PK 주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다 그러면은 PK나 TK 쪽이지 수도권 쪽은 없잖아요. 거의 뭐 당선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예, 총선에. 예. 그래서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설 직후에 나올 말하자면 지금 20% 컷오프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거대 플랫폼이 하나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이준석 신당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넓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대는 확실히 민주당 쪽이 더 빨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바로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당의 공천 갈등에 침묵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비명 뭐 친명 가르는 거는 비명, 예. 이건 소명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긴급 진화에 나선 것도 네. 혹시라도 설 이후에 있을 탈당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전 대응을 한 거라고 봐요. 그런 데 대해서 혹시라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떠나서 어쨌든 상황 관리 좀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정성호 의원이나 뭐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과는 다른 결의 메시지를 뒤늦게라도 낸 이유는 이 제3지대 출범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제3지대를 바라보는 위기감 차원에서는 조금 더 민주당이 많으면 많을 것이다로 좀 생각합니다. 친문계나 비명계가 민주당을 나가서 제3지대로 가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이재명 아무래도 대표가 그 역할도 친명 좀- 비명 나누는 거는 소임과는 배척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동의하세요? 아니 또 예. 저는 조금 다른데 일단 고춧가루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고춧가루 효과요? 그럼 또 어디서 나온 당- 정치학 지역- 용어입니까? 네,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는 못하겠지만 예. 예를 들어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수원에 출마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 후보에게 굉장히 큰 타격일 거예요. 김용남 후보는 그렇게 했죠. 네, 반면에 호박이었으니까. 반면에 민주당 쪽 출신들이 예를 들면은 뭐 신경민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영등포 나간다. 그럼 민주당에 타격이 있거든요. 즉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한강벨트라든지 또는 수원벨트 쪽에서는 어느 쪽 출신 후보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고춧가루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점에서 어느 쪽이 좀 소위 접전지에 많이 후보자를 어떻게 내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고춧가루 효과라는 게 나는 안 되지만 저 사람은 떨궈트린다 그런 뭐 얘기군요. 일부러 떨구기 위해서 나가지는 않겠죠. 예, 예. 그런데 고춧가루 이제 뿌린다, 이런 현실적으로 뜻이군요. 소위 말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상대표를 가져오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물귀신 작전이군요. 예, 그다음에 또 일종의. 하나는 네. 저는 어쨌든 당 명이라든지 당 대표의 얼굴들을 보면 그동안에 이제 소위 반명 반윤 요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근데 네. 지금 최근에 정책들에서 이대남 표를 저는 소위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지방선거 때 이대남들이 국민의힘을 찍었었는데 네. 이 표들이 저는 어느 정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대남은 충성표가 없거든요. 충성도가 낮습니다. 네. 그 표가 만약에 개혁신당 비례라든지 이런 후보들로 올 경우에 그럼 이건 누구에게 더 지금 타격을 고춧가루를 미치겠느냐. 뿌리는 거냐? 그렇죠. 그러면은 비례에 있어서 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있던 표가 사실은 제3지대로 흡수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국민의힘에게 좀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측면이 보이는 거죠. 파괴 효과는 대체적으로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효과를 낸다면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더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박창환 교수님 생각이 우리 최수영 의원 생각은 아니다. 민주당 표를 더 잠식할 거다. 이제 이렇게 서로 각자 유리한 쪽으로 끌어들여서 아즈니스격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또 하나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어쨌든 손을 잡기는 잡았습니다만 언제까지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총선까지 그대로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여부 아니겠습니까? 앞서서도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정책부터 해서 지지자들 환경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다른 점들이 많은데 화학적 결합들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말씀하신 바로 그런 점 때문에요. 저는 이제 개혁신당을 제3지대로 부르는 게 맞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네. 제4지대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은 제1지대에서 나오셨고 네. 1.5지대죠. 그러니까 또 한 분은 제2지대에서 나오셔서 사실상 2.5지대입니다. 네. 양쪽이 결합했으면 사실은 제4지대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일시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잠정적으로 결합을 했지만 총선이 끝나면은 도로 찢어져서
각자 제1지대와 제2지대도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 것인가. 국민들께서 그 점을 아주 유심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에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총선 이후에 뭐 비례대표를 제명을 한다든가 당이 분당이 된다든가 해서 내가 투표했던 의사와 다르게 의석수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구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은 60일 동안 과연 개혁신당이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아마 최대의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텐트가 찢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텐트라고 하는 거는 원래 집에 갈 때 걷어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제 엄동설안이나 텐트에서 자기는 그러니까 임시로 이상동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밖에 추워 죽겠는데요. 텐트 쳤다가는 큰일 난다고. 막 그러니까 텐트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고 집에 갈 때 걷어가는 겁니다. 과연 이제 집에 갈 때 걷어갈 건가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보고 이 자리에 계시겠죠. 이게 제3지대 분이 한 분 계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 가혹한 이 평가들을 내리고 계셔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 제3지대 분 모시고 자신들의 정당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잘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설 당일인 오늘 고속도로 곳곳에서는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유금소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정체가 오후 들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귀성객과 귀경객, 여행객까지 합류하면서 고속도로 양방향 모두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번 연휴 중 가장 많은 차량 605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구간별 교통 상황, 폐쇄로 영상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부근입니다. 서울 방향에서 교통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하행선 역시 통행량이 많습니다. 다음은 청주나들목 구간입니다. 상행선과 하행선, 양방향에서 차가 막혀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일대도 인천과 강릉 양방향에서 차량이 거북이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이곳 서울요금소에서 부산까지는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더 걸리는 6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대전까지는 3시간 20분, 강릉 3시간 30분, 대구 5시간 30분, 광주는 5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대로 귀경길은 부산에서 서울 7시간, 광주에서 서울 6시간 10분이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 정체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귀성길은 오늘 오후 8시쯤부터 풀리고 귀경은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 2시쯤에야 해소될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일정이 꽤 많으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설 연휴도 제대로 못 쉬는 국민들도 많은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 이 실장님 고향 가셔야지. 저는 뭐 상황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하기는. 아빠 따라오는 애들이 그래. 있어요. 그래. 들어갑시다. 저와 저희 대통령실 직원 모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일 오래 근무하셨고. 예, 새해 첫날부터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와 함께 행보도 좀 잠깐 화면으로 봤습니다. 저희 이번 설 연휴 직전에 저희 MBN도 여론조사를 매일경제와 같이 이제 여론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관련해서 부정평가가 58% 그리고 긍정평가가 37% 정도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시는 바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제 부정평가가 높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37%면은 뭐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다. 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두 분은 괜찮다라고 아마 보실 것 같고, 두 분은 또 부정적으로 보실 것 같은데, 먼저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높다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낮진 않지만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행 5년 단임제 하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만큼 일을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지지율이 높다 그러면은 어젠다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능력과 그것을 사실은 관찰하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다면은 대통령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아요. 그건 지지율. 그래서 늘 보면은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언제나 우린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일희일비합니다. 그래서 용산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역대 모든 정권이 다 그랬어요. 저도 청와대 근무할 때 말로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지지율에 우리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거는 이제는 더더군다나 총선이 있는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결국은 총선에서의 정권 심판론으로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저는 대통령께서 올 짧지만 60일 사이에 많은 민생 성과, 특히나 경제 지표로 보여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최소한 저는 지지율이 대통령이 획득했던 48%의 투표율까지 못 가더라도 40대 초반까지는 유지해줘야 그나마 저는 그 긴장 상태를 조금 유지할 수 있다고 봐요. 남은 60일 동안 지금 37%인데 한 40%까지 초반까지는 올려야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민생 성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지금 정부와 하나 돼서 내는 게 지금 민생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나마 평가받겠다. 결국 일을 하는 대통령, 지표로 성과로 평가받는 대통령. 사실 경제 지표는요. 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부장 맡고 계시니까 금방 좋아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다른 민생에 대한 정책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체감 지수가 달라지거든요. 그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이제 의대 얘기랑 같이 맞물려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지. 안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37%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58%. 어느 쪽에 더 주안점을 두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설 연휴 아닙니까? 오늘 설날이고 월요일까지 연휴인데 연휴 이후에 아마 여론조사들이 또 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리고 또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좋은 전 기회를 상실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부정적으로 사용했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통령의 메시지랄지 신년 대담 프로그램이 저는 역효과를 볼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 참고로 이 우리 MBN 매일경제 여론조사는 대통령의 그 신년 대담 나오기 전에 실시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반영이 된 건 아닙니다. 많은 여론조사들이 반영 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4일 날 녹화를 하고 7일 밤에 나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재방송도 하더군요. 오늘 그 KBS 1텔레비전에서 오전 10시쯤인가 제가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송사 편성 프로그램 보다가 봤는데 그래서 전 대통령 대담 프로그램도 재방송을 하는구나. 이거를 보고 와 다시 보게 돼서 좋다 하는 분과 아니면 다수의 국민들은 정말 좀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민생이랄지 경제, 한반도 위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정책의 방향 이런 걸 못 들었고 무엇보다도 이른바 김건희 여사 스캔들 부분이 박절하다. 제 기억에는 아쉽다. 이 대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박절하다 아쉽다로 표현한 대통령의 인식 정말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사과, 김 여사의 사과 또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아니 그럼 대통령께서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느 국민에게 박절하게 못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태원 3사 유가족한테는 박절하게 하십니까?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박절하게 하십니까? 우리 언론에게는 왜 이렇게 박절하게 하십니까? 이 말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설 연휴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유지하고 있는 긍정 평가율이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와 함께 국민의힘 전체 국민의힘의 지지율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개인적 지지율 이런 부분에도 대통령의 이번 인식과 메시지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송영훈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물론 야당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들 그게 민주당의 눈높이에 맞았겠나 싶습니다. 지금도 방금 수사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거를 정면으로 사과를 하셨다고 해도 야당은 그러면은 사과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니까 수사받아라 이렇게 나왔을 거거든요. 네. 사실 어떤 말씀을 해도 그 야당의 눈높이에 만족이 되진 않았을 거다. 그렇다면 그런 국민의 말씀. 눈높이에는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다만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언급을 했고 특히나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정면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몫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는 어쨌든 40% 이하의 그 국정수행 지지도는 좀 장기간 고착화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네. 여당의 선거 전략은 그 베이스 위에서 가는 거고요. 네.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직무수행 긍정률 관련해서 네. 그게 일종의 경기 선행 지수처럼 정당 지지율에 선행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MBN과 매일경제가 그 실시한 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는 게 나타나고 더 있죠. 높게 나타났어요. 40% 그렇습니다. 나타났고 민주당 쪽이 이제 36%.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이 선거가 회고 투표가 아니라 일정 부분 전망 투표화되고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그게 총선 결과와 꼭 직결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위기 의식을 좀 감지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젯밤에 친명 비명 가르지 말자 그런 예. 메시지도 올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총선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꼭 직결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대다수 침묵하는 국민들은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그러면은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층들이 이제 답변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사실 여론조사 전화 오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대부분 응답률이 10% 남짓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머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간단한 지표가 국정수행 지지율이에요. 네. 왜 총선이 또 지방선거가 우리가 흔히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역대 그렇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제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총선은 항상 지금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그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그런 걸 나타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취임 몇 달을 제외하고 부정평가가 58%에서 60%를 예. 꾸준하게 지금 이어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이슈에 의해서 뭐 부정평가가 확 떨어졌다던가 네. 올라갔다던가 이랬다라면은 저는 뭐 최근에 아까 최수영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성적 예. 경제 지표들 그거 보여준다든지 또는 한동훈 효과로 확 바뀔 수 있을 텐데 네. 지난 1년 8개월 동안 거의 부정평가가 이 수치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그 정권의 뭔가를 좀 이거는 뭐 항의라든지 예. 심판의 표시로서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그게 그 결과가 지금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으로 존재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예. 제가 여기에 좀 논거 하나를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87년 민주화 그 체제 이후에 총선거가 총 8번 치러졌습니다. 2092년부터 2020년까지 8번 치러졌는데 예. 이때 현재 여당이 패배한 선거는 딱 2차례밖에 없습니다. 2000년에 한나라당,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한나라당이 승리했고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8번의 선거 가운데 6번의 여당이 방어 수성에 성공했고 2번만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걸 준거에 틀어놓고 보면은 확실하게 정권 심판론이라는 기제는 이게 논리로서 작용하거나 네. 이게 뭐 말하자면 수치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자면은 당시에 국민들에게 있는 이념적 생각 혹은 어떤 정황적 근거 그다음에 정서적 판단에 대한 요인들이지 네. 실질적으로 이게 투표로 이어져서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건 유의미한 데이터는 없다. 그래서 저는 그 논거를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예.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대담 끝난 뒤로 기사를 이렇게 쭉 스크린 보다가 재밌는 댓글 하나 봤어요. 보다가 저도 모르게 빵 터졌는데 대담 전에는 본인이 어떤 그 댓글을 쓰신 분이 클린스만 우리 국가대표팀 감독이 나의 요구할 대상이었는데 대담 보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늘었다.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대통령 대담을 보고 실망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어디 언론사 기사를 보시는데 말씀을 뭐 거기까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국민 눈높이가 말씀 나왔습니다만 예. 국민 눈높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 눈높이 한 번 얘기한 다음에 대통령으로부터 대단한 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충돌이 벌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김건희 여사의 김자도 못 꺼내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알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이번 대담 끝내고 내놓은 반응을 보니까 정말 제가 황당했습니다. 제 기준에. 뭐냐?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네. 이게 지금 왕조 국가입니까?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언터처블, 아무도 못 건드리는 분입니까? 황당하죠. 네. 거기다가 우리가 수치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전체가 나왔지만 우리 MBN 조사에서도 중도층의 부정평가가 69%입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보수층과 진보층이 양쪽 진영으로 다 갈라져 있다고 하면은 네. 정말 수도권과 이 중도층의 표심이 이번 총선을 결정짓는 결정타일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중도층에서 대통령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고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다는 거는 예.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자성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민생과 정책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나온 의료 정책이 있죠. 내년부터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총파업 그리고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부족하나마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가장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법령들이 또 적용이 됩니다. 그런 법령들을 다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박창환 교수님, 사실 이 의료계 정원 문제 지난 정권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좀 다를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게 국민들의 바람이죠. 지난 코로나 시국 때 네. 많은 의료진과 간호진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왔고 또 그런 인력들이 좀 더 충원돼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400명, 400명을 증원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증원에 실패했거든요. 의료계의 반대로 파업으로 인해서 실패했는데 이번에 저는 2,000명 하겠다.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2,000명 한다고 소위 말해서 질러놨는데 이거 감당되겠느냐. 그러니까 400명 한다고 그랬을 때도 의료계가 그 난리를 파업을 하면서 적극 반대를 했는데 2,000명 수준이면은 지금 의대 쪽에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게 한 300명에서 600명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의 몇 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수용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관철을 못 시킬 경우에 그 파급 효과, 우리가 이제 엑스포 때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좀 그런 점이 좀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의료계와 좀 더 대화를 통해서 뭐 2,000명은 아니더라도 1,000명 선까지라도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큰 박수를 보낼 텐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국론 분열, 국민들의 대립 이런 걸로 흐르면은 아니한만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의료계가 뭐 총파업에 나서게 된다면 결국에 그 피해는 국민한테 고스란히 전가가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상당한 또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수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전 의료계의 반발이 저는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에 조율을 27차례나 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대화를 충분히 들은 거다라고 정부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2,000여 명 간 거는 사실 지금 OECD 국가 평균이 인구 1,000명당 3.66명인데 우리는 1,000명당 2.12명 훨씬 적어요. 게다가 지금 2,000명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사 2,000명 늘린다고 이게 금방 옵니까? 10년이나 양성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의료계가 늘 이렇게 얘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항상 얘기했기 때문에 반발해서 정부가 주춤 뒤로 물러서고 자꾸 물러서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런 것들이 나온 게 지금 의료 공동화 현상과 지금 말하자면 무슨 뭐라고 그러죠? 소아과 오픈런, 오픈런 뭐 이런 현상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께서 지금 분명히 당근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일반 의료인들 처벌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고 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좀 유의하겠다라는 그렇게 당근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길게 국민 말하자면 10년 내계로 좀 보고 그다음에 정부는 이거를 총선 전에라도 반드시 좀 민생에 체감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의료협회 타협해야 돼. 이렇게 갈등이 벌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파업한다 그러면 또 국민 생활에 지장이 오니까 저는 조금 더 물밑대화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갈등을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달. 괜찮아. 내가 잡을게. 드시고 여기로 오시죠. 일부러 엄청 고구마 군거 갖고 오시자. 네, 안녕하세요. 더 주시려고 사오신 거예요? 네. 제가 고구마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죠? 드시면 됩니다. 가고단 어르신 여기 계신 분은 우리 저기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너무하지 마요. 요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가고단 어르신 이쪽으로 7만 1,000장을 기부한 이 예산이 그동안에는 주요 인사들이나 해외 이렇게 외국 대사들에 대한 명절 선물용으로 쓰이던 예산인데요.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매년 설에 이렇게 7만 장씩 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저희들이 좀 화면을 잠깐 봤습니다. 근데 이 얼굴에 묻은 이 검댕이 가지고 또 뭐 이렇게 그걸 뭐 일부러 묻힌 거냐, 뭐 아니면 뭐 일부러 안 지운 거냐부터 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치인들이 설이라든지 뭐 이렇게 특수한 정치적인 어떤 빅 이벤트가 있으면 꼭 그 전에 이렇게 어려운 서민들이 사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너무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또 안 가면 또 어디 갈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연탄 배달하다 보면 묻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묻은 거냐 아니면은 묻었는데 안 지운 거냐 또 이런 논란까지 있는데 이게 과연 생산적인 논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얘기는 들어봐야겠죠. 아니 근데 뭐 설마 일부러 묻혔겠습니까? 그리고 그 야당에서 자꾸 지역적인 걸 갖고 많이 공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한동훈 위원장의 그 스타벅스 발언 관련해 가지고도 그 저기 야당에서 뭐 서영교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뭐 김한길 의원까지 아주 그냥 돌림 노래를 부르듯이 공격을 하시던데 그거 굉장히 지역 말단적인 거잖아요. 그 커피 전문점이 어쨌든 상생 협약을 맺어서 300원씩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꼬투리를 잡아서 지역적인 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연탄 배달 같은 경우도요. 그 여기 백사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 노원구 중계동입니다. 예전에 그 집원이 산 104번지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백사마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구청장 민주당 소속이고 국회의원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지역에 아직까지 연탄을 떼고 연탄을 기부받아야 되는 그런 동네들이 남아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민주당이 돌아봐야 돼요. 자꾸 흠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지역에 뭐 도시가스가 잘 보급되도록 노력을 했는지 혹은 재개발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공헌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돌아봐야 될 문제고 자꾸 얼굴에 뭐가 묻었냐 안 묻었냐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 상당히 지역 말단적이라고. 근데 왜 이게 설 앞두고만 가세요? 평소에도 좀 자주 가시죠. 겨울에 가야죠. 그러면 여름에 갑니까? 연탄을 가지고. 그렇게 반박을 하시나? 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앞두고 이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역별로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래도 다니는 곳마다 조금씩 올랐다고 해요. 이거는 한동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박상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한동훈 효과의 실체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두 달 전에도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여기 자리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총선 운동이냐 아니면 대선 운동이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지율의 변화가 한동훈 효과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소위 국민의힘 후보에게 당과 후보의 지지율로
잘 옮겨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그럴 수 있고 네. 하지만 이것이 안착되는 데는 저는 시간이 걸릴 거다. 특히 뭐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은 이 한동훈 효과의 핵심이 본질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돼도 이미지만 논란이 됩니다. 껌댕이가 묻었네 안 묻었네 별다방 얘기가 어떠네 저떠네 이게 다 이미지와 관련된 거거든요. 네. 뭐 본질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본질 두 가지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꺼낸 화두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위 말하면은 백에 대한 사과 국민의 눈높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하자마자 바로 그냥 꼬리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권 심판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운동권 심판론이 과연 얼마나 먹히고 있느냐. 오늘 엠퍼블릭 YTN 여론조사 보면은 검찰 심판론이 47%, 운동권 심판론이 39%예요. 딱 네. 지지층 결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 프레임으로 내세운 운동권 심판론은 이미 20년 동안 지금 보수당이 네. 계속 선거 때마다 사골처럼 우려먹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좀 그런 점에서 한동훈 효과라고 하는 게 이미지 정치를 넘어서는 뭔가의 새로운 게 없다면 이 지금의 인기, 소위 말하면 여론몰이 이런 것들이 과연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겠느냐. 아직 총선 2달 남았는데. 네. 좀 그런 점이 좀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높은 지지율은 이제 이미지 정치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격하는 포인트가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라든지 뭔가 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타벅스, 검댕이 이런 이미지 쪽에만 관련해서 계속 비판의 날을 세우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한동훈 효과, 이미지 효과를 더 높여주는 거 아닌가요? 이건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니 박창환 교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한동훈 이미지 효과를 높여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민주당 아닌가요? 그 이제 뭐 맞싸움을 갖다가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예. 이제 싸움을 안 붙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정책에 있어가지고 차별화를 하려고 그러면 공약을 내세운 거 보면 예를 들어 목련 피면은 김포가 편입된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할 게 없잖아요. 목련 앞으로 보름 뒤면 핍니다. 근데 김포 편입 보름 안에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수원의 지하철을 다 지화하겠다 그래요. 예. 그거 앞으로 4년 뒤에서 될까 말까 한 일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고 그래도 그다음에 나머지 공약들은 다 민주당하고 비슷한 내부 공약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각을 세우려고 그래도 네. 각을 세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검댕이하고 스타벅스를 그러니까 좀 문제 삼는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굳이 싸움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은데. 반박 얘기 드려야 돼.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책이라든지 뭔가 이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데 비판할 만한 게 없으니까 이제 껌댕이라든지 이제 스타벅스 같은 걸로 비판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좀 이상하긴 말이긴 한데 그만큼 빈속이라는 거예요? 속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꺼내놓은 말이 비대위원장 수락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행정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실천이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결과로 보여지지만 민주당은 야당이라 행정 권력이 없어서 예산권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어음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우리 현찰이 어음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거 수원에 가서 지하화 시키겠다. 첫 번째 법이 얼마 전 통과됐잖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됐고 그다음에 민자 유치해서 하겠다니까. 그럼 뭐 꼬리 잡을 게 이제 있나요? 민주당도 지하 얘기는 했어요.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물을 탔죠. 이제 원래 우리가 먼저 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먼저 뺏어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은 그나마 민생과 어떤 국민의 삶에 그나마 도움이 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굉장히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걸로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과거에도 무슨 펠로포스 전쟁상가 그 책도 들고 다녔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모비딕을 가장 잘 읽었다고 해서 그걸 학생에게 선물도 해줬는데 목련이라는 거 얼마나 이 살벌한 정치판에서 좋은 표현입니까? 꽃피는 봄이 오면 뭔가 국민 삶이 나아지는 총선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말하자면 은유화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하자면 전부 지연 말단적인 것 같고 공격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하는 프레이밍 전쟁이 계속 말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위원장이 꺼내놓은 586 정권 청산권의 검사 독재 심판론을 맞불렀다가 사실 그 남는 장사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점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꺼내는 프레이밍 전쟁에 자꾸 민주당이 말려든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점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그 목련꽃이 피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라고 하는 거 또 이제 화면 뒤에도 있습니다. 봄이 오면 국민의 삶이 피어난다는 저
목련꽃은 올해 목련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목련꽃을 얘기하는 올해 거예요? 목련꽃이죠. 아, 저 그러니까 봄도 올해 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름 뒤에 목련꽃이 피는데 김포가 이 서울 메가시티가 됩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꽃의 연령과 예. 정치학적인 꽃의 그 피는 개화 시기는 다르잖아요. 예. 네. 4월 총선이 그건 4월 이제 10일이지만 그건 이제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의 목련꽃이다. 그렇죠. 이런 저는 한동훈의 전 인문학적 소양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냥 비유일 뿐이다. 예, 예. 이제 우리 박찬희 교수님 이제 이해되셨죠? 우리 김 앵커가 잘 물어보셨어요. 올해 목련꽃이 내년 목련꽃인지 내후년 목련꽃인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정책 얘기하시면서 실천력 왜 실천을 안 합니까? 정말 주요 정책들을 대통령 어디 가고 지금 정책 내놓고 국민의힘 내놓는데요. 이미 그 오래된 정책들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서민 금융 확대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들 아까 철도 지하화 우리 당에서 법안 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때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입니다. 안 하고 있어요. 본인들 약속 공약한 거 그냥 실천하면 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예요.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총선 되니까 우리 표주면을 하겠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책 사기하는 거죠. 제가 한동훈 위원장 왜 자꾸 스타벅스나 이런 얘기를 논란이 되느냐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 사직에 가가지고 자기 부산 시민들 표 얻겠다고 사직 야구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언론사에서 코로나 시기에 사직구장은 열지 않았다. 기사를 실으니까 사직구장이라고 하지 않았다. 사직에서 봤다고 했지. 그럼 사직 가서 TV로 본 겁니까? 뭘로 본 겁니까? 그 언론사를 고발을 했어요, 당이. 얼마나 웃깁니까? 이런 식이니까 이미지 정치한다,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목련꽃? 이거 정말 사기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김포가 서울 편입하려면 주민투표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행안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올 4월 총선 전에 주민투표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할 수 없는 거예요. 비유적 표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집권당 대표가 그러면 안 되죠. 할 수 없는 겁니다. 최수영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아니 제가 최 의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보십시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구리 가거나 어디 가거나 하면은 다 서울로 편입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경기 북도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저는 민주당 대변인을 떠나서 제가 좀 화가 나려는 게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저도 한 입으로 두 말 안 합니다. 이런 얘기는. 네. 정말 우리 국민들, 수도권 주민들, 민생, 삶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충돌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발 한마디로 좀 해보십시오. 이거는 표심을 노린 거예요. 이미 김포는 그 지역 주민들이 차라리 교통 문제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우리 당에서 공약한 것처럼 5호선 연장, 예타 면제하겠다는 안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안이 공약인 거지. 되지도 않는 정부에서도 투표 못한다는 걸 가지고 지금도 가서 지역마다 서울 주변에 있는 큰 도시를 다 편입되면은 경기 북도는 뭐가 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 편입시키면 서울만 됩니다. 서울만. 그게 정말 맞습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러면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데 그게 맞는 정책입니까? 대통령이 만든 지방 시대위원회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아무리 정쟁적 소진을 만들고 표를 넣는 게 중요하다더라도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집권당 대표라면은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짧게만 좀 반론을 말씀드리면은 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저 김포에 5호선 연장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여야 관계없이 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철도 지하화도 그 한동훈 위원장이 1월 31일에 가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2월 1일에 다른 지역 바로 가셨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야당이 일종의 합의형 의제로 만드는 방식으로 뭐 속된 말로 물을 탄다고 하죠. 그렇게 전환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아젠다들이 파괴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하남에 가든 뭐 구리에 가든 김포에 가든 어디를 가든 지금 뭔가 장래에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언행들을 하고 있어요. 뭐 서울로 편입이 된다든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남이나 구리나 김포나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서울로 편입되는 걸 원해도 민주당은 거기에 반대할 건가요? 지금 서울의 행정 경계는요. 1962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때 그 대부분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고 6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교통이 발달했고 통신이 발달했고 국민의 생활 패턴도 바뀌었어요. 거기에 맞는 행정구역 재조정을 해야죠. 민주당은 과연 여기에 반대하시는 건지 제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을 해드릴까요? 그럼 김포부터 서울 한번 편입을 국민의힘이 추진해 보십시오. 해서 그 공약을 지켜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메가시티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계속 국민들 속이는 거니까 말씀 많이 한다고 이 공약 저 공약 한다고 국민들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정말로 국가 균형 발전이란 이건 보수 진보 정권 떠나서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추진했던 정책이에요.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발전. 이걸 깡그리 무시하면서 하는 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진짜로 잠깐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 국가 균형 발전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국가 균형 발전 얘기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한 게 있습니까?
민주당도 어찌 보면은 국민의 삶이 우선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제도화 정책화 시킨 거는 여당 때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반복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잘못하면요. 메가시티 이제 뭐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또 지방 균형 발전 얘기로 확 번져버리면 이거 오늘 못 끝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과연 그냥 이미지만을 위한 메시지인가 아니면 정말 국민 삶을 파고드는 정책적인 메시지인가를 놓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갑론을박을 좀 들었습니다. 네. 재밌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저희 MBN 매경 여론조사인데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이 양자 대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좀 앞서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 나왔어요. 언론사 가운데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물론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를 둘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나름의 어떤 지금 민심의 흐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뭐 우리 국민들은 항상 뉴페이스를 원합니다. 그리고 뭔가 경쟁을 붙이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대선 후보, 그동안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뉴페이스의 등장은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은 그 어려운 속에서 그게 뭐 야당에선 쇼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국민들은 뭐 잘하든 못하든 몸부림치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부풀려지는 그리고 소위 이재명 대표하고도 동률을 이루는 그런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이 지지율이나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그 당시의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어땠냐 보면은 뭐 분당이 있었죠. 일단 이낙연 대표와의 갈등 또 개파 갈등이라고 불러지는 언론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리더십이나 이런 게 좀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은 시기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그 지지율이 소위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그런 배경이라고 보고 이게 계속 이어지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선까지는 3년 넘게 남았으니까요. 그렇죠. 과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를 그만두고 그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40%가 넘었었는데 1년 만에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현재 국민들의 기대나 생각을 나타낼 뿐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굳이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언제나 얘기하는 여론조사의 그 3박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평가할 때는 인지도, 호감도, 적합도를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그 알아야 우리가 좋아하고 좋아하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는 이제 인지도와 호감도의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일종의 추세를 형성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볼 때 늘 그러잖아요. 그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래서 추세를 볼 뿐이다 하는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상승세를 탄 건 분명해요. 근데 여기서 과제가 하나 있죠.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지지도 매우 높은데 이 지지도가 국민의힘으로 연동되는 그래서 실제 총선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렇게 말하자면 커플링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디커플링으로 나타나는 요 점을 최소한 2월 말까지는 이걸 연동화시켜줘야 된다. 동조화를 시켜줘야 한다. 그 과제가 높은 적합도 수치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로 연동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건 한동훈의 개인기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이 점에 조금 좀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추세적으로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호감도 인지도가 왜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박창환 교수님은 참신한 정치 신인에 우리 국민은 열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최 의원께서 보실 때는 왜 이 호감도 인지도가 올라간다고 보세요? 박 교수님 얘기한 게 딱 첫 번째가 그죠. 신상품 효과. 우리가 이른바 신상 효과라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우리 정치에서 보기 힘든 유형입니다.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가 말하자면 아주 보기 드문 정치 유형으로 나타나서 굉장한 이제 그 신드롬을 끌었듯 한동훈은 X세대 아닙니까? 근데 거침없는 언행도 있지만 말하자면 한동훈식의 화법이 정말 그 논리적이고 깔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이제 말하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좀 다르게 뭔가 정제되고 그다음에 본인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소탈하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두루두루 갖는 그런 큰형 리더십이라면은 한동훈은 새로운 시대 유형에 맞는 그런 리더십 보이는 게 오히려 그런 지점이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책 차별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의 차별화도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의 개인기가 국민의힘으로 연동돼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게 잘 연동이 안 돼서 제가 아쉬운 거죠.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라고 했던 그 어떤 부정적 이미지 완전히 저는 벗어났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최수영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 왼쪽에 계신 두 분께서 웃으셨어요. 그 웃음의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한미수 대변인?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미지를 비교할 때 네. 저도 모르게 피식 나왔는데 그런 저는 동의를 합니다. 내용에. 네네. 왜냐하면 지금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MBN 조사에서는 높게 나오기도 하고 네. 다른 조사는 이재명 대표가 앞선 조사들도 많이 있고 하는 예. 상황인데 분명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 지지율이 상승 추세인 거는 뭐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최근에 볼 때는 대통령께서 뭐 본인은 뭐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 입을 통해서 사퇴를 요구해 왔는데 거절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거부했다. 그 사퇴를 요구하신 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인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요구했다는 걸로 등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른바 보수층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보다 더 호감도가 좀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런 게 지금 여론조사에 나와요. 실제로 어느 조사를 보니까 정말 압도적으로 보수층에서 대통령 지지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뭉쳐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근데 다만 많은 조사에서 이제 중도층 표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표집된 거를 많이 보는데 중도층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지지받는 성향도 있지만 여전히 특히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 뭐 젊은 중도층 이런 분들한테는 많이 그 호감도가 낮다. 뭐 본인이 극복할 대목이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현재야 지금 저런 상태를 보이지만 네. 앞으로는 지금 저는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천 논란에 있었던 김경률 비대위원을 지키지 못했어요. 불출마로. 네. 그러면서 운동권 청산론이라는 게 확 꺾였습니다. 왜? 김경률 비대위원이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을 잡겠다고 보냈는데 꺾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봅니다. 좀 전까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 사퇴 요구를 버텨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시 대통령 거의 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아바타처럼 수족처럼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저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키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맥락? 그 두 분이 얘기한 게 좀 나와 있어요. 보면은 얘기를 했는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얘기한 거 좀 들어보면 본인이 만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내가 이거 접고 비대위원으로서 다른 역할을 하면서 당신하고 돕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행간을 보면은.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 모양새가 많이 구겨진 거죠. 본인이 사실 뭐 원희룡 장관은 본인 공천은 아닌 거고 마포울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들어준 거는 본인의 공천 1호였습니다. 1호마저도 지금 거의 무산된 거거든요. 이 얘기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본인도 출마를 안 하는데 지금부터 공천 작업에서 뭐 한편에서는 더 공천권을 쓸 거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초반 기세는 좀 밀린 거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산이나 아니면 뭐 친윤계 의원들의 압력에 의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켜주지 못했다 이런 맥락이에요?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외압이요. 예. 본인들끼리 좀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도 회의 때 당내외에서 본인의 사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그 비대위원 사퇴죠. 근데 비대위원은 그냥 있으면서 출마를 안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외압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밝히기 전까지는 알기가 좀 어려워서 먼저 이쪽에 먼저 얘기를 아니, 출마는 원래 각 개개인의 고독한 결단이죠. 우리가 기초의원 나오기 위해서 점퍼 입는 것도 굉장히 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역으로 불출마도 고도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 그거 역시 김경률 비대위원 본인이 사실은 용단을 내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외부의 압력이라는 얘기는 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예. 네.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운동권 심판론이 꺾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상호 의원이 생방송 도중에 욕설을 해가지고 큰 무리를 빚었는데 사실은 우상호 의원이 그 2000년도에 새천년 NHK 사건 때도 임수경 전 의원이 거기 갔을 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서 임수경 전 의원이 그 글을 올리는 계기가 된 분 아닙니까? 그런 일이 바로 어제 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운동권 심판론이 꺾였다 이거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평가가 좋고 그 정당의 대표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총선에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경기 선행지수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사실은 총선에서도요. 개개의 후보들을 다 잘 아는 상태로 투표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도 계속 정당 지지율을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정당에 대한 이미지는 정당의 대표를 통해서 형성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민주당을 볼 때도 우리 유권자들께서 뭘 보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민주당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거든요.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게 총선에서 투표 성향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 스플링 드립니다. 현상이 나타날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이건 플랜 B입니다. 180석을 가진 당이 야합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대비책이 없어야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나머지 180석, 그러니까 최강욱, 조국, 윤미향, 김의겸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정당이 다 가져가게 둬야 됩니까? 네, 비례대표 선거제 방식을 두고서 이재명 대표가 고민을 해왔었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병립형이냐 현행 유지의 준연동형이냐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현행 유지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네. 지난주 이 자리에서 이미 이제 곧 있으면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미 이 답이 좀 준비가 돼 있었던 건가요? 현행 유지에 대해서? 대표 본인도 좀 이제 기자간담회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2, 3일 전에 이제 결정을 했지만 네. 또 막판까지도 고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본인도 대표도 여러 차례 명분과 실리라는 측면에서 고심 안 할 수가 없죠. 네. 벌써 제가 뭐 다 구체적으로 세진 않았으면 대표께서 이거를 결정하면서 현장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 10여 차례 국민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사과 드릴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준연동형 연동형제 유지하면서 우리가 다시 준유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국민들께 약속했던 유성정당 금지법을 관철하지 못한 부분 이것도 분명히 사과드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을 조금만 설명드린다면 저희들이 정개특위에서 상당히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상 여야 동수입니다. 도저히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 국민들의 비판은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지만 네.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의 비판은 사실 뭐 자기들 상황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을 볼 때 여야 모두가 이 유성정당을 창당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거나 이 근본적 취지가 뭐겠습니까? 소수 정당이 국회에 들어와서 그 정당의 목소리를 내고 양당제의 체제 폐해를 좀 막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모든 군소정당들과 같이 논의를 하겠다고 민주개혁연합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은 그냥 좀 편하게는 말씀하시죠. 국민의 미래라고 당명까지 정했습니다. 15일 날 창당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당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고 할 때 그냥 본인들은 우리는 모두 잘하고 있다 하면서 알겠습니다. 나가는 거는 국민들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짧게 하나만 그러면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져가면서 그 이른바 진보 색깔의 정당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비례를 양보하실 생각이 갖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당연히 저희들은 협의해가지고 같이 갈 겁니다. 이미 저기 추진단이 만들어졌고요.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모두 사회민주 세력까지 외곽에 있는 합쳐가지고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의원 꺼주기다, 뭐 꼼수다 이런 비판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의원 꺼주기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뭐 비례의원들을 이제 의석수를 빼서 비례정당, 위성정당으로 그 옮겨가는 정당이 형태에 만들어졌을 때요. 네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 민주개혁 세력들이 모두 연합 세력들이 어떻게 모여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영커 말씀하신 대로 순번이랄지 그다음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하는데 우리 민주개혁 세력이 모두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먼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짧게 좀 듣겠습니다. 시간상. 예. 제가 민주당의 본질적인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 게요. 그러면은 그런 정당들이 병립형 하에서 민주당으로 입후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도대체 어떻게 의석이 내가 투표한
표로 어떻게 의석이 나누어지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기형적인 연동형 제도를 유지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병립형을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그런 소수 정당들이 민주당에 사람을 보내고 병립형화해서 민주당 소속으로 입후보에서 당선된 다음에 다시 제명해가지고 원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기형적인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2021년에 그 기본소득당이라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시민당 덕분에 이제 의석을 얻었는데 그 당이 2021년에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809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자적으로 정당을 존속할 능력이 의문시되고 봉쇄 조항을 뚫을 수 없는 당들에게 인위적으로 의석수를 만들어주는 게 과연 다당제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 가지 리더십이라든지 정치 이미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조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준연동형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른바 이 친명과 비명, 그러니까 친문과 또 비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두고 친명계의 공격이 선을 넘었다 이렇게 또 임종석 전 실장은 또 주장을 합니다. 박찬일 교수님, 지금 이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이제 더 싸우지 말아라, 큰일 난다 이렇게까지 이제 강하게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싸우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제3 정당, 제3 세력 신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뭐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밥그릇 싸움으로 비친다는 거예요. 아, 민주당이 이번 총선 좀 이길 것 같으니까 소위 친명, 비명 해가지고 밥그릇 싸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 눈에 비추는 거예요. 친명이든 친문이든 다 같은 한 통 속이다 이렇게 보는군요, 국민은. 그러니까 뭐 그 이제 싸움을 하면은 국민들은 일단 싫어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50%, 58%, 60%가 정권 심판론을 요구하고 있고 그거를 오롯이 받기 위해서 이번에 사실은 준연동형을 고심 끝에 선택한 것도 정권 심판론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 소위 공천 자객 출마 뭐 이런 걸 하니까 그래서 저는 공관위원장이 임명백 공관위원장이 말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지도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저 주장을 해왔는데 다행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친명 비명 나누는 거는 죄악이다. 시대의 정신에 대한 죄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저는 그런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 앞으로 좀 공천 과정에서 더 이상 잡음이 있으면 안 된다. 국민들이 정말로 민주당마저 이러면 갈 세력이 이제 제3신당이 물론 있지만 굉장히 지지층들이 이번 총선에 대한 환멸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이 지금이야말로 당합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면 노영민, 임종석 저런 분들, 친문을 대표하는 분들이 물론 이제 예비 후보니까 경선을 거쳐야 되죠. 경선 거치는 과정에서 이른바 친명계의 자객들이 내려가가지고 저 지역구에서 저분들을 딱 컷오프시키는 그런 일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아예 경선에 못 들어가게 하면은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안에서 과거에 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사업 그 공수처 그거 이제 기권했다 그래가지고 당원들이 경선에서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 선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시스템 공천이. 저분들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근데 경선에 아예 못 나가게 하는 거 이거 자체는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런 점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중에 또 중심에 김성태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천 부적격을 받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반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또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이분들은 이제 제3지대로 나가게 되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 사실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억울한 점이 있지만 대법에서 뇌물비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처럼 디테일하고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기준을 엄격하게 이렇게 빨리 정한 역대 공관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이걸 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에만 준용되는 게 아니라 전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앞으로 벌어질 공천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컨셉 공천과 그다음에 지금 벌써 강남에서 약간 파일이 나오지만 이현모 인사비서관이 강남을에 신청했다가 지금 철회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직은 큰 갈등 양상으로 빚어지는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갈등 관리가 안 되고 또 중요한 것 TK에서 중진들의 험지 출마라든가 그다음에 자리 바꾸기 출마가 있을 때 과연 그것들이 파열음 없이 잘 감내가 될 것이냐 이 점을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가 얼만큼 상황 관리를 잘하고 갈등 관리하냐 이게 관건이지 사실은 뭐 저렇게 기준에 부합이 되지 못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 의원들이야 뭐 그런 후보들이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는 공천 기준에 부합되는 거니까. 본인도 정치적 덫에 빠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억울하겠죠. 본인이 원내대표 때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예. 받아내가지고 네. 사실 국민의힘에게 엄청난 사실 반전 기회를 가져다 준 사람이긴 한데 억울하지만 그래도 법 앞에 예외, 규정 앞에 예외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점을 저는 중진 의원이고 그 우리 저 김성태 전 의원이 좀 아픈 점은 있겠지만 대승적 결단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 덫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덫에 빠져서 나 그런 건데 나 억울하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좀 유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설날에 보내드린 MBN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칠 시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